태평양은 크고 평온한 바다란 뜻입니다. 큰 건 맞지만 평온한 건 아니죠. 태평양은 사실 위험천만한 바다입니다. 죽음의 덫이 사방에 널려 있죠. 살아남으려면 극한의 환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기 눈도 믿으면 안 되는 곳. 그곳에서 거물들은 온몸을 부딪혀 싸웁니다. (1억 6,60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 지구상에서 제일 큰 바다, 지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태평양은 폭력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혹등고래들은 4만 킬로미터 떨어진 알래스카 부근 바다에서 이곳으로 내려옵니다. 평소엔 단독 생활을 하지만 이곳에 오면 번식을 하기 위해 서로를 찾죠. 혹등고래는 수컷이 암컷보다 많습니다. 수컷들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죠. 암컷을 호위하며 나란히 헤엄치는 건 모든 수컷의 소망입니다. 암컷이 번식할 준비가 되면 10중 8구는 옆에 있는 수컷이 상대가 되기 때문이죠. 암컷 옆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컷들은 지구상에서 제일 덩치 큰 방해꾼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혹등고래들의 격렬한 수영시합, 히트론이 시작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넘치는 수컷들이 보디가드가 되기 위해 경쟁을 벌이죠. 암컷과 현지의 보디가드 사이에 끼어들면 성공입니다. 보디가드는 공기방울을 내뿜으며 경쟁자들한테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죠.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컷들은 40톤짜리 장갑차로 변신합니다. 태평양은 돌연 거물들의 씨름판이 돼버립니다. 녀석은 경쟁자를 압도합니다. 힘으로 내리누르며 물러나라고 윽박지르죠. 이제 암컷 옆으로 돌아가도 되겠네요. 하지만 번식에 성공하려면 이런 싸움을 몇 번이나 더 치러야 합니다. 경쟁자들은 휴식을 취하며 재도전할 때를 노리죠. 히트로는 이제 시작입니다.
태평양 곳곳에서 수컷들은 번식을 위해 싸웁니다. 필리핀 제도의 한 외딴 섬. 얕은 물에는 유서 깊은 가문의 파충류가 숨어있죠. 녀석들의 몸 길이는 6m, 무게는 1톤까지 나갑니다. 인도 악어는 영역을 중시하죠. 영역을 지배하는 건 덩치가 제일 큰 수컷입니다. 우두머리가 아닌 수컷들은 왕한테 도전해서 이겨야 영역의 주인이 될 수 있죠. 부상은 입었지만 죽지 않고 도망친 게 다행이네요. 어린 녀석들은 긴장해야 합니다. 우두머리의 점심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살아남아 어른이 되는 인도하고는 1%도 안 됩니다. 이 녀석도 앞날을 생각하면 여기를 뜨는 게 좋죠. 머나먼 여정이 시작됩니다. 학계에도 최근에 알려진 이동입니다. 녀석은 하루 16km 이상을 이동하기도 합니다. 몇 주나 이동하기도 하죠. 인도 악어는 해류와 조수를 이용할 줄 압니다. 하지만 계속 헤엄치는 건 힘에 부치죠. 그래서 진행 방향과 반대로 해류가 흐르면 아래로 내려가서 쉽니다. 파충류 중에는 단일 반구 수면이 가능한 종이 많습니다. 좌뇌와 우뇌가 번갈아가며 잠을 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숨은 1시간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에 오래 잠겨 있는 건 좋지 않죠. 바다 악어로도 불리는 녀석이지만 소금물에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인도 악어의 혀에는 소금샘이라는 게 있어서 불필요한 소금을 배출합니다. 물질 대사도 느려서 몇 주는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죠. 그래서 긴 여정이 가능합니다. 우두머리의 폭력을 피해 새 보금자리를 찾은 젊은 수컷.
잘하면 여긴 녀석의 영역이 될 겁니다. 하지만 태평양의 섬들이 전부 이렇게 안전한 건 아니죠. 푸른 바다에 둥그런 모래사장과 산호초가 어우러진 비키니 환초는 낙원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어마어마한 폭력의 흔적이 남아있죠. 미 해군 항공모함 사라토가는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전성기 때는 어뢰에 2번 맞았고 함포가 4번 폭발했고 6번 가미카제 공격을 받았죠. 지금 사라토가호는 비키니 환초 바닥에 있습니다. 이곳에 수정된 군함은 한둘이 아니죠. 하지만 사라토가는 적의 공격으로 침몰한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실험으로 침몰했죠. 비키니 환초는 대양 한가운데 홀로 솟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은 이곳을 핵무기 실험장으로 점찍었죠. 이 차 대전 종전 후 원자탄 23개가 여기서 터졌습니다. 4, 3, 2, 1. 제일 강력한 건 1954년의 캐슬 브라보. 세계 최초의 건식 연료 열 핵폭탄, 즉 세계 최초의 수소폭탄이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최대 폭발 중 하나였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보다는 1000배나 강했습니다. 지름 5km의 불덩어리에 반경 몇 킬로미터 안의 생명체는 공중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전멸했죠. 여기가 브라보 크레이터입니다. 인류가 바다에 가한 폭력 중 제일 강한 게 여기서 일어났죠. 60여 년 후 스탠퍼드 대학의 스티브 팔럼비 박사는 비키니 환초가 핵공격에서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15메가톤 수소폭탄이 터지며 산호초엔 폭 1.5km의 크레이터가 생겼습니다. 바다와 지각에 생긴 이 거대한 흉터는 우주에서도 보이죠. (60여) 년에 걸쳐 파도와 폭풍이 오고 갔지만 크레이터의 벽은 건재합니다. 바닷속 황무지. 그런데 생명체가 보입니다. 산호가 자라고 있어요. 커다란 산호입니다. 물고기도 많이 헤엄치고요. 정말로 이곳 환경이 좋아진 걸까요? 폭력이 난무하는 바다 태평양. 폭력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는 걸까요?
태평양에서 위력을 과시한 건 강대국의 무기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생존력을 과시하는 동물도 있죠. 중국 랴오둥반도 앞 보하이 해에는 서다오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랴오둥반도에 붙어 있었던 땅이지만 이제 혼자 떨어져 나왔죠. 서다오는 뱀섬이란 뜻입니다. 이곳은 맹독성 살무사가 서식하죠. 개체 수가 2만 마리나 됩니다. 섬엔 녀석들의 먹이가 없을 때가 대부분이죠. 여름 내내 살무사들은 굶주린 채 잠을 잡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죠. 시베리아 남부의 명금 수백만 마리가 겨울을 나러 남쪽으로 갑니다. 서다오는 마지막 기착지죠. 굶주리고 지친 이 명금들을 노리는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새벽, 살무사들은 점찍 얻은 가지로 올라가죠. 높진 않아도 사냥에 문제는 없습니다. (2만) 마리 살무사들은 명금이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죠. 먹이가 소화되는 데는 며칠이 걸립니다. 하지만 먹이를 먹을 기회가 워낙 드물기 때문에 녀석들은 연거푸 새를 삼키죠. 3마리까지는 삼킬 수 있습니다. 명금이 곧 떠나기 때문에 살무사들은 쉬지 않고 사냥합니다. 이런 일과는 2주 정도 반복됩니다. 새벽이면 가지에 올라가 먹잇감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거죠.
명검들이 떠날 무렵 이 섬 터줏대감들의 몸은 터질 것 같습니다. 겨울 내내 살무사들은 휴식을 취하죠. 그리고 봄이 오면 시베리아로 돌아가는 명검들을 다시 기다립니다. 태평양의 또 다른 곳에선 이런 전쟁이 연례 행사가 아니라 일상이죠. 인도네시아 렘베 해협은 강한 해류가 쉼없이 흐르기 때문에 산호초가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생태계는 다채롭죠. 서식종도 개체 수도 많습니다. 폭이 500m 정도 되는 이 해협에선 수천 종이 먹이와 영역을 차지하려고 싸우죠. 해류가 강해서 대부분의 동물은 바닥 혹은 바닥 근처에서 삽니다. 고층 아파트인데 주민들은 1층에만 모여 사는 것과 비슷하죠. 게다가 이곳 주민들은 모두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녀석들은 경쟁적으로 진화를 거듭했죠. 잡아먹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덕분에 저마다의 사냥술, 은신술을 개발했죠. 여기도 사냥꾼이 숨어 있습니다. 노랑 신뱅이의 가슴 지느러미는 팔처럼 진화했죠. 녀석의 재주는 걷는 것만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곳의 풍경에 녹아들어가죠. 이번엔 해면 행세를 하네요. 그리고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렘베 해협에 서식하는 노랑 신뱅이는 10종이 넘습니다. 이건 빨간 신뱅이라는 종이죠. 빨간 신뱅이의 주식은 독가시가 잔뜩 난 불성기에 숨어서 합니다. 그래서 빨간 신뱅이는 검은 털이 잔뜩 난 모습으로 변장하죠. 불성기로 착각을 해달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엔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는 미끼를 던지죠. 이렇게 사냥은 또 성공합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에선 단단한 껍질로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죠. 개들은 매일 잡아먹힙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짐꾼개가 선택한 생존법은 납치죠. 녀석들은 특별한 집게발로 성게를 들어올립니다. 밑에서 들어올려 독가시를 피하죠. 인질은 어디든 데려갑니다. 그럼 포식자들이 접근을 못하죠.
램베 해협의 무시무시한 아파트에는 지하층에도 적지 않은 포식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인상이 좀 험악한 이 물고기는 비늘 통구멍. 이렇게 먹이를 기다리다가 벼락처럼 사냥을 끝내죠. 갯지렁이의 친척인 왕털 갯지렁이도 램베 해협 아파트 지하층 주민입니다. 모래에 묻힌 녀석의 몸 길이는 3m나 되죠. 밖으로는 촉수 5개가 달린 턱만 내놓고 사냥감을 기다립니다. 경쟁이 기술 향상을 낳는다면 램베 해협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존 기술이 모인 곳일 겁니다. 불의 고리는 태평양을 둥그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4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무시무시한 고리에는 지구상 활화산의 4분의 3이 들어가 있죠. 이 450여 개의 화구는 대자연의 뜨거운 분노를 내뿜습니다. 지표면을 덮고 있는 지구 조판들 중 제일 큰 것들이 맞물려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태평양판입니다. 불의 고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과시하죠. 하지만 생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 북섬에서 48km 떨어져 있는 화이트 섬은 소화불량에 걸린 듯 늘 부글거리죠. 이곳은 15만 년간 활동 중인 화산의 화구가 있습니다. 크레이터 벽에 난 구멍, 즉 분기공은 제트 엔진처럼 뜨거운 가스를 쉬지 않고 배출합니다. 분기공 주변엔 유독성 황침전물이 남죠. 믿기지 않겠지만 한때 이곳은 인간이 살았습니다. (1913년) 화이트 섬에선 비료로 쓸 유황을 채굴하는 광산이 문을 열었죠. 비료 공장은 크레이터 바닥에 건설됐습니다. 한 광부는 이 섬을 지상 최악의 지옥이라고 표현했죠. 안반이 폭발하고 하루 3번 양치를 하지 않으면 이가 시커매지고 땅이 거세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유황광산이 문을 연 이듬해 대재앙은 결국 닥치고 말았죠. 크레이터벽 일부가 무너지며 초고온 산사태가 나 안에 있던 사람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산의 흔적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죠.
하지만 주민은 이제 없습니다. 생명체가 다 사라진 건 아니죠. 지구상에서 제일 강인한 생명체 중 몇몇이 이 크레이터 호수에 살고 있습니다. 호수의 수온은 50도나 됩니다. 게다가 산도는 식초의 10배가 넘습니다. 호수가 연두빛을 띠는 건 극한성 생물 때문이죠. 이 원시 미생물들은 보통 생명체가 엄두도 못 낼 곳에서 살아갑니다. 이곳 미생물들은 산을 중화시킬 수 있죠. 다른 생명체들은 익어버릴 고온에서 생존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 미생물들한테 이런 환경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억 년 전 지구는 전체가 화이트 섬처럼 척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과 흡사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죠. 우리 눈에 화이트 섬은 지옥이지만 미생물들한텐 고향인 셈입니다. 동물 중에도 이런 능력을 개발한 녀석이 있죠. 구이산 섬은 지구조판 둘이 충돌하는 지점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우윳빛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열수 분출공들의 미로가 펼쳐지죠. 거대한 수중 화산에서 나오는 초고온 기체 때문에 열수 분출공 바로 위의 수온은 무려 116도나 됩니다. 쉼없이 분출되는 황도 잔뜩 녹아있죠. 여긴 지구상에서 제일 독성이 강한 곳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생명은 존재하죠. 유황 분출구 개입니다. 열수 분출공 주변에 살죠. 물이 끓을 정도로 뜨겁지는 않지만 독성이 강해 다른 생명체는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유황 분출국에는 황산을 쪼개서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무시무시한 환경이지만 녀석들은 그걸 이용할 줄도 압니다. 독성 기체 때문에 지나가던 동물성 플랑크톤은 즉사하고 말죠. 플랑크톤의 시체가 눈처럼 떨어집니다. 유황 분출구 개의 집게발은 작은 부스러기를 집기 편한 모양이죠. 유황 분출구 개는 태평양의 진짜 생존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바다가 던지는 시련은 이것 말고도 다양하죠. 중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난폭한 바다의 위력을 체험했습니다. 항저우만은 아주 오래된 불청객 바다 괴물이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부근엔 그 괴물을 달래고 재를 올리기 위한 사원, 탑들이 있죠. 수백 년 전부터 은룡으로 불려온 바다 괴물. 괴물의 정체는 때가 되면 꼬박꼬박 찾아오는 세계 최대 바닷물 장벽입니다. 강진을 따라오는 쓰나미와는 달리 이 바닷물 장벽은 달의 인력이 만든 간만의 차이가 원인이죠. 깔때기 모양으로 많이 좁아지는 곳으로 바닷물은 밀려듭니다.
밀려오는 바닷물의 부피와 속도는 점점 커지죠. 바닷물 장벽의 높이는 9m, 속도는 시속 40km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첸탕강 하구를 향해 이동하죠. 그 길에 항저우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구는 900만이 넘죠. 중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대도시와 거대하고 난폭한 바다의 대결. 중국은 9세기부터 이 은령을 길들이기 위해 방조제를 세웠죠. 지금 항저우를 지켜주는 건 1720년 청나라 때 세운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매년 5명 정도가 목숨을 잃습니다. 요즘은 은령의 등에 올라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담한 서퍼들이 첸탕강을 찾아오죠. 여기서 몇 초 만에 서핑이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서퍼들은 20분이나 용의 등에 올라탄 채 스릴을 즐길 수 있죠. 여기서 서핑의 달인과 운 좋은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비키니 환초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벙커들은 1940년대와 50년대 핵폭발 관찰용으로 지은 거죠. 방사능은 지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구에 추가된 방사능의 7분의 1이 여기서 왔죠. 방사능은 전 지구로 퍼졌어요. 물론 제일 많은 곳은 여기입니다. 냉전 기간 중 23번이나 핵실험을 한 비키니 완초. 이곳 토양의 방사능 수치는 여전히 엄청나게 높습니다. 공기는 깨끗하고 물에서 수영도 할 수 있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건 불가능하죠. 스탠퍼드 대학 생물학자 팔럼비는 이 섬의 회복을 연구합니다.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많았지만 불가능했죠. 핵폭탄에서 나온 방사능이 모든 곳에 스며들었으니까요. 비키니 섬의 식물엔 세슘 137이 잔뜩 들어있죠. 세슘 137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이 섬에서 나온 걸 먹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죠. 코코넛은 특히 방사능 수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코넛을 신나게 먹는 녀석들도 있죠. 코코넛 크랩입니다. 코코넛 크랩은 이곳 코코넛에 세슘 137이 많다는 걸 모르죠. 그래서 이 녀석들도 방사능에 오염됐어요. 이 섬 코코넛 크랩의 DNA엔 세슘 137이 붕괴되고 유전자를 변형시킨 역사가 적혀 있을 겁니다. 이곳 개들은 핵실험으로 깡그리 사라졌죠. 하지만 코코넛 크랩은 바다에 알을 낳고 바다에서 성장합니다.
그중 일부가 이 섬에 밀려왔고 여길 보금자리로 정했죠. 방사능은 그 과정에서 계속 축적됐습니다. More samples. 해양 생물학자인 팔럼비는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산호와 수명이 긴 동물들의 샘플을 채취하고 있죠. 여기 있는 커다란 산호들은 핵실험 직후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줄 수 있겠죠. 산호는 조직과 골격에서 방사능을 흡수합니다. 샘플의 DNA를 분석하면 유전자 변형 여부가 드러나겠죠. 핵실험 직후부터 여기 살았던 동물들을 살펴볼 겁니다.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부터 확인해야죠. 핵폭발 이후의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3,800km 넘게 떨어진 아메리칸 사모아에서도 산호 샘플을 채취했죠. 비키니 섬의 산호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키니 환초의 해양 생태계는 상당히 많이 복구됐습니다. 산호초는 급증하고 있죠. 척추동물, 수십 종의 어류, 최상위 포식자도 돌아왔습니다. 산호초의 최상위 포식자는 상어죠. 산호초엔 상어가 많습니다. 최상위 포식자는 건강한 생태계의 표시죠. 하지만 이곳 너스 상어는 뭔가가 이상합니다. 너스 상어는 원래 등 지느러미가 2개입니다. 앞에 큰 게 있죠. 마셜 제도에는 등 지느러미가 하나뿐인 너스 상어들이 서식합니다. 방사능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럼 비키니 환초에서 했던 핵실험들 때문에 등 지느러미가 하나 없어진 거냐고들 물어보겠죠. 제 대답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예요. 이런 건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과학적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태평양은 인간이 가하는 폭력을 언제까지 되갚지 않고 참아낼까요? 두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불의 고리 주변에서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나타났죠. 미쓰비시 제로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전투기입니다. 태평양에서는 가장 두려운 전투기 중 하나였죠. 이 전투기에 희생된 사람만 수천 명이었습니다. 당시 격추된 전투기들은 도쿄로 가는 바닷길 곳곳에 수장돼 있죠. 이제 이 전투기들은 생명의 요람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 암초엔 다채로운 생태계가 펼쳐지죠. 스컹크 클라운 피쉬, 무늬바리,
말미잘 새우도 삽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투기 잔해는 사라지겠죠. 비행기 모양을 한 산호와 해면만 커다랗게 남을 겁니다. 태평양은 아직 상처를 치유할 힘이 있습니다. 폭력이 지나간 자리에도 생명은 손을 내밀죠.